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머리를 식히겠다는 말은 늘 그렇게 시작됐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내 안에도 바람이 불었고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식탁 위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밥상이 놓이던 어느 날부터 나는 자꾸만 이 섬을 떠올리곤 했다. 그 섬엔 아무도 없었고 그 바다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으며 그 낚시 가게는 이상하게도 늘 그대로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섬이 좋았다. 누구의 시선도 맞지 않는 거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표정, 그리고 그 사람, 민호. 짐을 싸는 내 손끝은 아주 가벼웠고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로 물었다. 이번엔 또 며칠이나 있다 올 거야? 글쎄요. 날씨 봐서요. 내 말투가 조금 건조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건 감추려 하지 않았다. 감추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지는 지점까지 이젠 꽤 멀리 와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다시 들었고 나는 가방을 닫으며 덧붙였다. 당신도 좀 쉬어요. 나 없을 때 그 말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도망의 알리바이였을까. 그조차도 이젠 잘 모르겠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내 쪽을 힐끔 보며 말했다. 잘 다녀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그 말이 이별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식물이 물을 못 받아 말라가듯 우리 둘 사이의 말들도 표정도 감정도 이제는 마른 잎사귀처럼 흩날릴 뿐이었다. 기차역까지 이어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민호를 떠올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던 순간 바닷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던 그 오후 말없이 커피를 건네던 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침묵.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섬에 있을까? 아니, 아마 있을 것이다. 그 섬은 늘 그를 담고 있었고 나에게 그 섬은 결국 민호였으니까. 사람들은 여행이 마음을 정리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나는 안다. 나는 그 섬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마음 속에서 정리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나러 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민호라는 이름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섬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변한 듯했고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으며 부둣가를 걷는 내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채 목적지 없이 흘러갔다. 내가 늘 머리를 식힌다며 이곳을 찾았던 이유는 사실 명확하지 않았고 어떤 날은 파도 때문이었고 또 어떤 날은 조용한 골목들 때문이었지만 오늘은 그중 무엇도 아니었다. 그날은 민호 때문이었다. 낚시가게 간판은 여전히 나무판 그대로였고 햇볕에 바랜 붉은 글씨는 조금 더 흐릿해졌을 뿐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고 문을 열었을 때 반갑다는 소리 대신 흘러나온 건 작은 풍경 소리였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이 나왔다. 인호. 오랜만이네, 서연아. 그 말은 놀라움도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으며 그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어지는 문장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말문이 막혀 인사조차 잊었고 눈이 마주친 채로 얼어붙어 있던 내 손끝에서 떨어진 가방끈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래도 또 올 줄 알았어. 꼭 그랬잖아, 내가. 힘들면 여기 오겠다고. 그는 무심한 듯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 웃음이 낯설지 않다는 것에 더 당황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여기 있었네요. 난 여길 떠나본 적 없지. 너만 가끔 사라졌을 뿐. 그가 던진 말은 무겁지도 않았지만 내 심장 한가운데를 툭 치고 들어오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의 뺨에 햇살이 닿았고 눈동자는 그때처럼 깊었으며 나는 그 시선 앞에서 몇 년이나 흐른 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민호의 존재는 마치 이 섬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내가 아무리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는다 말해도 결국 이 낚시 가게 앞에 멈추는 나 자신이 서글펐다. 그는 가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예전처럼 커피라도 줄까? 좋아요. 이번엔 천천히 마실게요.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울컥하게 들렸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저 민호가 등 돌린 순간에도 나는 그를 따라 몇 걸음 움직이고 있었고 내 발끝은 이미 그가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섬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민호가
이섬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민호와 나란히 걷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낯선 바람보다는 익숙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그의 보폭은 여전히 크지 않았고 나는 발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함께 걷는 그 몇 분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내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가끔 그의 팔꿈치가 내 팔에 닿을 듯 말 듯 스쳤고 그럴 때마다 나는 괜히 바닷바람 탓을 하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지만 내 눈은 어느새 다시 그의 얼굴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앞을 보며 말이 없었고 나는 그 말없음이 내 마음을 더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떨리는 걸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우리가 멈춰선 건 낚시 가게 바로 앞이었다. 바닷가에 딱 붙어 있는 그 건물은 예전보다 조금 낡아 보였고 간판은 햇살에 발해 있어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똑같은 결이라서 나는 순간 눈을 피했다. 하지만 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은 멀찍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 발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사진 하나만 찍어도 돼. 갑자기? 응. 그냥 이 거리랑 바람이랑 너랑 뭐 그런 거. 너 여전히 이상한 말투 쓴다. 그치? 근데 안 고쳐지더라. 나는 그렇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고 그는 그 말에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인 채 가게 간판을 등지도록 서 있었다. 구도를 잡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았고 나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췄다. 셔터를 누르는 건 단지 사진을 찍는 행위가 아니었고 지금 내 마음을 어떤 기록 안에 고정시켜버리는 순간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화면을 조금 당겼고 그와 나 사이의 거리에서 어색한 공기가 지나갔다. 그 거리엔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엔 나도 모르게 숨긴 감정이 함께 흘렀으며 내 손끝이 흔들리자 민호가 가볍게 말했다. 왜 안 찍어? 아니, 찍을게.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팔과 내 팔이 아주 살짝 닿았고 나는 반사적으로 셔터를 눌러버렸다. 찰칵. 작고 낮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분명하고 크게 울렸다. 그 사진에는 민호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손끝은 화면 구석 어딘가에 아직 떨림을 남기고 있었다. 됐어. 응. 잘 나왔어. 나중에 보내줘. 모르겠어. 보내면 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럼 그냥 너 혼자 간직해. 그건 더 위험할지도 몰라. 그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그의 목덜미에 흐른 짧은 숨결을 보았다. 이 거리, 이 온도, 이 빛. 모든 것이 그날을 닮아 있었고 나는 그날들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빠져나온 적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다. 사진을 찍었지만 그건 단지 기록이 아니었고 그 사람을 다시 내 마음속에 허락해버리는 하나의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차렸으면서도 지우지 않았다. 민호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건 오래전 일처럼 낯설었지만 또 동시에 마치 몇 주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낚시 가게 뒷마당, 작고 둥근 철제 테이블 위엔 김이 조금씩 식어가는 머그잔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잔을 감싸주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먼 바다를 잠시 바라봤고 그러다 이내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억나? 우리 처음 여행 갔을 때 너 우산 안 가져와서 비 맞고 울던 거. 기억나지? 그날 밤에 감기 걸려서 너한테 온갖 짜증 다 부렸던 것도 기억나. 그때 너 진짜 무서웠어. 감기보다 내 성질이 더 세더라. 민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는 잠깐 웃고 멈췄는데 나는 그보다 오래 웃었다. 내가 웃고 있는 걸 인식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고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건 너무 오래된 감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입과 근육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넌 여전하네. 그가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말 속에 담긴 어떤 회상 같은 것이 내 마음을 저릿하게 건드렸다.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고 그 온도가 내 귓등까지 번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은 나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였다. 민호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고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으며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넌 많이 달라졌을 줄 알았어. 왜? 그냥 다들 그러잖아. 나이 들면 사람도 조심스러워진다고. 나는 더 솔직해진 것 같아. 조심스러운 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마음은 오히려 더 용감해진달까. 서연아, 넌 그런 말 진짜 잘한다. 그런가? 근데 민호야, 나 요즘 내가 나 같은 순간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응, 나 같아지고 싶어서.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눈길을 그에게서 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웃음은 어느새 끝났고 커피는 식었지만 내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붙잡혀 있었고 그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때마다 나는 그 손이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 쪽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가 침묵할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고 나는 그 침묵을 해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대화도, 이 웃음도, 이 거리도 모두가 한 걸음씩 더 다가가기 위한 조용한 전조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시선을 바다로 돌렸지만 파도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내 마음은 그렇게 거세게 흔들렸는지 모르겠다. 민호의 낚시 가게 뒷마당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파도 소리도 그날만큼은 유독 멀리서 들려왔다. 햇빛이 느슨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바람은 아주 얌전하게 흘렀으며 나뭇가지 하나조차 흔들리지 않는 그 공간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우리는 그곳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나무 의자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으며 그 위로 담요가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그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을 때 손등이 내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갔고 나는 그 손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삼켰다. 추워. 아니, 그냥 조금 긴장이 되네. 긴장. 이 공기가 좀 익숙해서. 그게 왜 긴장이야? 편해야 하는 거 아냐? 편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 긴장 안 하게 되면 놓게 되니까. 그는 내 말을 천천히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고갯짓조차도 예전의 리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민호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테이블 위에 잔을 정리했고 손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시선을 그의 손등과 손목 그리고 팔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손이 멈췄을 때 내 시선도 멈췄고 그 시선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정적 속에서 그는 나를 천천히 바라봤다.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어떤 질문보다 더 직접적이었고 나는 그 시선 앞에서 거짓된 침착함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서연아. 응. 너는 여기 오면 그때처럼 보인다. 그때. 그냥 날 미워하기 전. 민호야, 난 널 미워한 적 없어. 그럼 왜 그렇게 떠났어? 그땐 내가 나를 모르겠었어. 지금은? 지금은 내 앞에 있잖아. 그 말을 꺼낸 뒤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풍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선 모든 것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내가 뭘 쫓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렵고 또 견딜 수 없게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나는 그 움직임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마치 시간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 그의 손끝이 내 턱을 스쳤고 입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짧은 거리, 그 미세한 틈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속으로 끝없이 반복했다. 멈춰야 해.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조용히 우리는 선을 넘었다. 이노야. 응. 그러면 안 돼.
서연아, 지금은 말하지 마. 그냥, 지금은 우리 둘만 있자. 그 말에 나는 다시 눈을 감았고, 민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따라 내려왔으며, 그의 손은 담요 아래로 천천히 내려와 내 손등을 꼭 잡았다. 나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손을 잡아오는 그 움직임에 천천히 손가락을 걸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그 순간 나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죄책감은 사라졌고 시간도 흐르지 않았고 나는 지금 민호와 함께 있다는 감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바람보다 더 가벼운 우리의 숨결만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의 낚시 가게는 문을 닫았고 나는 그의 품에서 바다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오롯이 침묵으로 가득한 밤을 맞이했다.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민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나는 침대에 등을 붙인 채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부엌 쪽으로 옮겨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커피 머신이 끓어오르는 소리조차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고 나는 어쩌다 그가 끓인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민호는 머그컵을 2개 들고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컵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컵의 김만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우리는 단지 커피 향만 나누며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무섭도록 익숙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젯밤 후에 그가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은 혀를 지나 목으로 천천히 내려갔고 나는 그 쓴맛을 삼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몰라. 나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몰라. 응. 후회할 틈도 없이 그냥 계속 생각나. 그 말은 나조차도 예상치 못한 고백처럼 터져 나왔고 민호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피하지 않았다. 피하는 대신 내 손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올렸다. 닿을 듯 말 듯 얹은 손끝이 떨렸고 민호는 숨소리 하나 없이 그대로 손을 엇갈려 쥐어왔다. 손끝이 닿으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움직였다. 민호의 손가락은 내 손등을 쓰다듬었고 나는 손을 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감촉에 천천히 손가락을 얹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다시 무언가를 부추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도 먼저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경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민호가 말했다. 가도 돼. 말리진 않을게. 그런데 내가 손을 얹어버렸어. 미안. 아냐. 고맙지. 그는 웃지 않았지만 웃는 것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치는 걸 포기한 나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분명했고 손끝의 떨림은 어젯밤보다 더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온기만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나는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안 돼를 외쳤지만 입술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내뱉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어젯밤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는 점점 이 반복이 무섭지 않게 되어가고 있었다. 민호의 낚시 가게에 다시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표정도 말투도 지난번 그대로였다. 우리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거리에서 움직였고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감정을 서로 품은 채 있었다.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내 눈을 천천히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돌리는 대신 그의 표정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냉담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내게 가만히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또 오게 될 줄 알았어. 그래.
응. 지난번에 너 가면서 한참을 안 돌아봤거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게 말이지 다시 올 사람이야. 그 표정이. 나는 대답 대신 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그도 봤을까. 순간 눈을 피하고 싶어졌다. 그런데도 피하지 않았다. 나를 보는 민호의 시선이 너무 정확하게 나를 기억하고 있어서 외면하는 순간 되려 나 자신이 도망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잠깐 나올래? 라고 말했고 나는 별말 없이 그를 따라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난번과 똑같은 담요, 똑같은 바람, 똑같은 탁자 위에 아무도 앉지 않은 두 개의 찻잔만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의자 하나를 가리켰고 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민호는 내 옆에 앉지 않고 처음엔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도 그 방향도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더 긴장됐다. 서연아. 응.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다. 나도 그래. 내가 나를 봐주는 눈빛이 다시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익숙해지면 위험해. 서로 조심하면 되잖아. 민호야. 왜? 나 지금 그냥 걷고 있는 게 아니야. 뛰고 있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고 침묵이 내뿜는 기류가 어깨를 감싸왔다. 나는 내 손등에 얹힌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와 나 사이엔 담요 하나만 놓여 있었고 바람이 그 담요를 살짝 들추었다. 그 바람 사이로 그의 손이 내 무릎 근처를 지나 테이블 아래로 움직였고 나는 잠시 그 손의 방향만 따라 눈을 움직였다. 민호는 조심스레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은 조심스러웠고 나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이번엔 정면으로 바라봤다. 한참을, 아주 오랜 시간 아무 말도 없이 그 눈을 들여다봤다. 그가 숨을 삼켰고 나는 그 숨이 내 가슴 안에까지 스며드는 기분을 느꼈다. 서연아, 지금 안 돼도 난 내 옆에 있고 싶어. 나 지금 안 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날 그냥 끌어당겨. 그리고 그 말이 끝났을 때 민호는 천천히 내 옆으로 돌아와 앉았다. 이제는 마주하지 않았고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스쳤으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잡았고 이번엔 강하게 잡았다. 그 손을 느끼며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신 옆에 있으면 그냥 내가 돼. 그 말 2번 들으니까 더 위험하다. 그럼 이제 그냥 해.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이 겹쳐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손이 허리를 끌어안고 나는 그의 무릎 위로 천천히 다리를 넘겼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고 내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았고 그는 담요를 걷어내며 말없이 내 등을 감싸 안았다. 서연아, 멈출까? 그만 말해. 지금은 말 없이 해줘. 셔츠 단추는 그의 손으로 열렸고 나의 블라우스는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움직임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민호의 품에서 땀이 젖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남편을 떠올리지 않았다. 서연은 돌아왔다. 며칠을 그 섬에 다녀온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나는 여느 때처럼 그저 왔어 라고 인사했다. 그녀는 응, 생각보다 조용했어 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에 어색함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녀는 가방을 풀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내렸고 나는 안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몰래 그걸 지켜봤다. 그녀의 손끝이 너무 부드러웠고 움직임엔 조심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어딘가 이미 자신이 있는 곳에 익숙해졌다는 표시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게 불편했다. 커피를 마시고 난 서연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며칠 뒤에 또 다녀올까 해. 또 나는 책상 위에 얹어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지만 마음은 순간적으로 정지해버린 듯 얼어붙었다. 그 섬. 응. 거기 아니면 딱히 편한 데도 없고.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조용하니까. 서연은 그렇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가 한때 내 앞에서 지어졌던 그 표정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임을 느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 내게는 도달하지 않는 온도였다. 이상했다. 뭔가 이상했다. 예전엔 여행 한 번 다녀오고 나면 며칠은 멍하니 있는 타입이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돌아온 날부터 더 생기가 있었다. 내 눈엔 생기였지만 그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겐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감정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불쾌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연은 먼저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맥주캔을 하나 따며 휴대폰을 들었다. 서연의 사진첩을 볼까, 메신저를 볼까,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지만 결국 손끝은 멈춰버렸다. 그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고 동시에 내가 의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버렸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꺼내지 않기에는 지금의 서연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다시 떠난다고 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녀가 진심으로 편해지는 곳이 있다면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믿는 척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람이 울리고 있었고 그 알람은 끄지 못할 만큼 커져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감정은 더 서늘했다. 그녀가 다시 그 섬에 간다면 이번엔 그냥 돌아오게 둘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가방에 뭘 챙기는지,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 창밖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는지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그래, 잘 다녀와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탄 배의 시간표를 확인했고 몰래 같은 노선에 올랐다. 같은 섬, 같은 풍경.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곳을 따라간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가 진심으로 바람만 쐬고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그것뿐이었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섬에 도착하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바다는 조용했으며 사람도 드물었다. 서연은 뱃머리 쪽에서 조용히 내려 걸어갔고 나는 먼 거리에서 그녀의 그림자만 따라갔다. 그녀는 익숙한 걸음으로 낚시 가게 쪽으로 향했고 가게 앞에 도착한 순간 문을 노크도 없이 밀고 들어갔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고 무릎 아래가 조금 저려왔다. 나는 가게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옆길로 돌아 뒷마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전에도 이 섬에 몇 번 함께 왔기에 그 뒷마당이 어떤 구조였는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장을 돌아 들어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아주 익숙한 색의 천을 봤다. 회색과 베이지가 섞인 아내가 지난 겨울부터 자주 두르던 머플러. 그게 낚시 가게 뒷마당의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다. 옷가게에서 진열된 것처럼 가지런하지도 않았고 방금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내려놓은 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 자리 앞까지 걸어가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시선만 바닥으로 내렸다. 작은 탁자 위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엔 립 자국이 남아 있었다. 김은 다 식었는지 보이지 않았고 커피는 바닥에 조금나마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하얗게 다 타버린 담배꽁초 하나. 서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한 번도. 나는 머리끝까지 피가 쏠리는 기분을 느끼며 두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그 순간 마당 너머로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처음엔 그 소리가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내 그게 조롱처럼 바뀌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 풍경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 그녀가 있었고 또 누군가도 있었다는 것. 함께였고 따뜻했고 적어도 나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나눴다는 것. 혹시 여기 자리 비우셨나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던 나에게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고 나는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아, 네. 그냥 친구 만나러 왔는데 자리에 없네요. 나는 그렇게 얼버무렸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떠났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문을 열어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그 사람이 있는지
그녀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겁이 났다. 내가 이 문을 여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뒤로하고 돌아섰다. 그날 나는 섬을 떠났지만 그 섬엔 아직도 아내의 커피잔이, 그 사람의 담배가, 그리고 내 의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서연을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엔 바빴고 피곤했고 서로 조금씩 멀어졌다는 핑계를 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포기였다. 나도 그녀도 한 번도 먼저 다가서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점점 편한 구석에 묶어두기만 했다. 몸이 닿지 않아도 말을 섞지 않아도 우리는 부부니까 괜찮을 거라 착각했던 날들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 부부라는 말이 가장 낯선 이름이 되었다. 아침이면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나는 서류를 정리했다. 저녁이면 그녀는 소파에 앉았고 나는 방에 들어갔다.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엔 서로를 향한 관심도, 질문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밥은 먹었어. 오늘은 늦게 들어왔네 같은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자동응답 같은 말들이 오갔다. 그리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갔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난 입맛 없어. 라면 끓일까? 나가서 좀 먹고 올게.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고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 말투엔 지친 것도 귀찮은 것도 아닌 그냥 아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무표정이 아니라 무감각.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고 그게 익숙해진 지도 오래였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나를 볼 때 눈을 맞추지 않았고 내가 뭔가를 말해도 반응이 한 박자씩 늦었다. 처음엔 그냥 내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부부처럼 보이기 위해 움직이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집을 돌아다니는 두 개의 그림자처럼. 며칠 전 나는 거실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봤다. 불이 켜져 있었고 화면엔 갤러리의 썸네일 하나가 떠 있었다. 손이 먼저 반응했다. 그건 낚시 가게 사진이었다. 멀리서 바라본 그 가게의 간판, 문 앞에서 웃고 있는 서연.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인호. 두 사람은 다정한 포즈도 아니었고 특별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사진은 말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 함께 있는 사이라고. 나는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까지 몇 분 동안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저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이미 내가 알고 싶은 건 사진 속에 다 있었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둘 사이의 연기는 완전히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재 씨. 응. 다음 주에 엄마네 잠깐 다녀올까 해. 그래. 다녀와. 그녀는 무표정하게 말했고 나도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 말 속에서 서로의 진짜 목적을 알아차렸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처럼 보이기 위해 말했고 그게 더 비참했다. 언젠가부터 안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그 끝을 인정하느냐 뿐이었다. 섬에 다시 발을 디딘 건 단순한 확인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끝을 내기 위해서였고 더 이상 우연처럼 흐르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다. 배에서 내려 천천히 방파제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로 자신을 포장할지 상상해봤지만 정작 그를 마주했을 땐 아무런 준비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바닷가 작은 방파제 옆 낚싯대를 정리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민호였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고 그 얼굴은 생각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그는 날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곧 입가에 미소를 걸었다. 형님, 오셨어요?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형님. 그 단어 하나가 가슴을 깊게 찔렀고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 그 웃음에는 긴장도,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자신이 이제 진짜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있고 이미 받아들였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왔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형수님이 오늘도 올 줄 몰랐는데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그의 말투와 눈빛을 읽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약간의 여유까지 느껴졌다. 그건 더 큰 모욕이었다.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치기는커녕 당당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이 어딨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는 그 물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안쪽에요. 마당 정리하고 있어요. 들어가시겠어요? 나는 그의 무심한 말투를 다시 한번 곱씹었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화를 내기엔 너무 늦었고 따질 이유조차도 어쩌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태연해. 형님, 그게요. 너무 늦었어요. 저희는 이미 입 다물어. 그 입으로 뭐까지 말할 건지 나 직접 듣고 싶진 않아.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게 더 역겨웠다. 나는 그를 지나쳐 낚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들어가서 서연을 마주보면 무슨 얼굴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민호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얼굴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나는 등을 돌린 채 입을 열었다. 서연이한텐 오늘 내가 왔다는 말 하지 마. 왜요? 내가 직접 말할 거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다음이 아니어도 언젠간. 나는 다시 발을 옮겼고 그 발걸음 뒤로 파도 소리가 멀어져 갔다. 민호는 웃고 있었다. 그게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다.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에 앉은 건 고기를 잡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아무 이유라도 있는 척하고 싶었고 줄을 던지면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였다. 기다리는 이유가 불분명해도 줄 끝에 뭔가가 닿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하루를 버티는 게 나았고 그저 앉아있기보단 그게 덜 초라하게 느껴졌다. 민호에게 낚싯대를 빌릴 땐 말 한마디 없었다. 그는 말없이 낚싯대를 내밀었고 나도 말없이 받아들었다.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더 불편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낚싯대를 들고 혼자 방파제 쪽으로 걸었고 뒷짐처럼 내린 마음을 질질 끌고 그 위에 털썩 앉았다. 처음 하시는 거죠? 옆에서 낚시하던 노인이 말했다. 나는 미끼를 손에 쥔 채 고개만 끄덕였다. 네, 줄이 다 엉켜 있어요. 풀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던질래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다시 자기 낚시에 집중했고 나도 헝클어진 줄 끝을 바라보다 그대로 수면 위로 던졌다. 미끼는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고 줄은 중간에 꼬인 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다. 나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다. 서연이 저 안쪽 마당에서 민호랑 마주 앉아 있었을까? 둘이 나란히 이런 바다를 보며 웃기도 했을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저 다정하게 앉아만 있었을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손끝은 멍해졌고 햇빛은 모자도 없이 앉은 내 정수리를 뜨겁게 눌러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발소리가 다가왔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이었다. 나는 고개만 돌렸다. 보다시피 낚시. 당신이 낚시를 해? 그래. 나도 낚시 좀 해보면 안 돼. 뭘 낚으려고? 그 물음에 나는 웃지도 못했고 그냥 고개만 숙였다. 몰라. 아무것도 안 낚였어. 근데 마음은 좀 찢어진 것 같더라. 서연은 말없이 내 옆에 섰고 나는 여전히 낚싯줄만 바라봤다. 그녀는 낚싯대에 시선을 잠깐 두더니 줄이 다 엉켰잖아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내 마음도 그래. 다 엉켰어.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나는 굳이 바랄 생각도 없었다. 이 상황에서 무슨 해명이 필요하겠나.
이미 모든 건 눈에 다 보이고 말은 무의미했다. 나는 손에서 낚싯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줄은 바위에 걸려 풀리지 않았고 미끼도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이 하루는 확실히 나를 갉아먹었다. 이제 말보다 더 조용한 복수 같은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 서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온 건 내가 다시 섬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지금까지의 문자들과 다를 바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메시지는 짧고 느슨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이번엔 오래 있을게. 그 말은 나 찾지 마와 다르지 않았고 그녀의 말투 속에서 나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직감했다. 그 아래로 이어진 문장. 너무 미안하단 말. 너무 늦게 하게 되네. 그 문장에서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적어도 그녀는 알긴 알았구나. 이게 미안할 일이라는 걸. 하지만 늦었고 그 늦음은 내게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폰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닫았다. 가방 안에는 이미 다 준비돼 있었다. 민호와 그녀가 나란히 찍힌 사진. 낚시 가게 뒷마당에서 민호가 서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고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 앞에서는 오래된 기념품처럼 잊혔던 웃음이었고 이제는 그 미소가 낯설었다. 녹음 파일은 생각보다 길었다. 가게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 민호가 형님은 몰라도 되라고 말했고 서연은 나도 이젠 지쳤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흘러가듯 자연스러웠지만 내 귀엔 쿵쿵하고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이어폰을 뺀 채 바다를 한참 바라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들어보지 않았다. 방명록도 있었다. 민호가 운영하는 가게엔 그 섬을 찾는 사람들이 손글씨로 글을 남기는 방명록이 있었고 그녀는 거기에 남겼다. 오래오래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연의 글씨였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덮으며 읽었다. 여기, 그녀가 있고 싶은 곳. 그게 민호의 곁이었다. 다 정리된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친구 재훈이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맥주를 하나 건넸다. 내 아내 다시는 못 보는 거냐? 아마. 그래도 뭐 하나 말은 듣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들었어. 말보다 확실한 것들로. 나는 폰을 들어 화면을 켰고 거기엔 서연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떠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싶더라. 그래서 뭐 할 거야 이제. 가서 얼굴 보고 끝내지. 그것밖에 더 있어. 그래도 마음은 남잖아. 나는 맥주캔을 따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미련이야. 그런 거 여기에 놔두고 가야지. 파도는 여전히 들려왔고 바람은 내 뺨을 차갑게 스쳤다. 이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머문 감정만이 내 어깨에 남아 있었고 나는 그 무게를 가만히 짊어진 채 다시 폰을 꺼냈다. 서연의 문자를 다시 한 번 읽었다. 너무 미안하단 말. 너무 늦게 하게 되네. 그래, 늦었다. 그리고 그 늦음은 이제 끝이란 뜻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래된 단톡방 하나를 열었다. 서연과 함께 몇 번 갔던 섬마을 사람들끼리 묶인 단체 채팅방이었다. 주로 민호가 낚시 정보나 장사를 알리기 위해 쓰던 공간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용히 눈팅만 하던 곳이었다. 그 방의 사진을 하나 올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사진 속에는 낚시 가게 뒷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민호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서연은 그 손을 피하지 않은 채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이었다. 몇 초 후 메시지를 고정하고 민호 아내의 계정도 태그했다. 그녀는 그 방에서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한 번쯤 들어올 타이밍이 올 거라 생각했고 그 타이밍은 몇 시간 후가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호의 가게 앞엔 쌍욕이 적힌 A4 전단이 수십 장 뿌려져 있었다. 섬 호구 만들어 놓고 여편네랑 놀아난 X새끼. 이런 놈한텐 믿기도 아깝다. 낚시가 아니라 남의 여자 낚은 주제에. 그런 문장들이 붉은 매직으로 적혀 있었고 가게 입구 유리문은 계란 투척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호는 그날 가게 문을 닫았다. 서연도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튿날 오후 그녀는 짐 하나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 가운데까지 와서 멈췄다. 그제야 얼굴을 들었고 그 얼굴은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민낯,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는 듯 일그러진 입꼬리. 이럴 줄 알았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고 대답 대신 컵에 물을 따라 그녀 앞으로 밀어놨다. 마셔. 마셔서 뭐. 그냥 마셔. 너 오늘 하루도 못 넘기게 생겼으니까. 서연은 물을 들고 한 모금 삼켰고 잔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그럼 왜? 기다렸지. 내가 돌아오든 떠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거니까.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숨어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 잊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고개를 돌린 채 말없이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녀가 닫은 문 쪽을 바라봤다. 방문 아래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그 조용함이 더 거슬렸다. 울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 감정이 다 빠진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 나는 소파에 기대 누웠고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섬엔 세 사람이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망가졌고 하나는 떠났으며 나머지 하나는 이제 무너지는 중이었다. 짐을 싸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실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이 집에 남겨둘 함정도 가져갈 미련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양복 몇 벌, 속옷, 책 몇 권,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작은 수첩 하나. 그걸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그는 순간 서연이 거실로 나왔다. 나가지 마.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 않았고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췄고 고개를 들었다. 너무 늦었어. 안 늦었어. 아직 말할 수 있잖아. 나 후회해. 그 말을 왜 지금 해서야 하는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잠깐 흔들리면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짐 가방 옆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싱크대로 걸어갔다. 잔을 헹구는 동안 그녀는 내 뒤에 서 있었다. 물소리 위로 들려오는 숨소리만이 집 안에 머물렀고 그 숨소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길고 지쳐 있었다. 우리 다시는 안 돼. 그 말에 나는 물을 잠그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여긴 이제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나는 그 눈물조차도 오래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고 신발을 신으려던 찰나 그녀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제발 그냥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면 안 돼.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빼냈다. 그 손끝의 체온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마저 이제는 꺼내 쓰고 싶지 않은 오래된 물건 같았다. 이건 너한테 벌 주는 것도 내가 착해서 참는 것도 아니야. 그럼 왜?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 둘 다 이쯤에서 끝내야 서로 덜 망가질 것 같아서. 문을 열었고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섬을 떠난 후 이곳은 다시 한 번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파도 소리도 내겐 이제 아무 의미 없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이 부서진 후 그 파도는 소음일 뿐이었고 그녀의 울음은 이제 내 죄책감을 끌어내지도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망연히 서 있었다. 잘 살아, 인재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짝이 닫는 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그 경계 안에 남은 모든 감정이 마지막으로 울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고 발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조차도 이제는 나 혼자였다.